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남부, 그리고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아침 출근길 비 피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네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에는 조금 전까지 많은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잠시 비가 그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갑천도 평소보다 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까지 물이 넘치기 직전입니다. 하상도로와 산책로를 포함해 하천으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구가 통제됐습니다. 현재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대전과 세종 남부, 충남 공주와 계룡, 충북 청주와 보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조금 전인 6시 35분에는 충남 천양도 호우경보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는 오늘 하루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많은 곳은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네, 비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지요. 네, 충남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5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5시 10분쯤 공주 반포면 도로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시 40분쯤에는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주택 화장실이 침수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 자운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가 승용차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구조대원이 2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와 보령, 예산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80여 명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또 하천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야영장 등 60여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재난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충남도는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와 농수로 등 위험지역에 출입을 금지하고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 속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내린 장맛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 9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가 10건, 맨홀 역류 9건, 주택 침수 4건, 주택 파손 3건 순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사유시설 피해도 11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는데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에서 농지 7.4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충북 28명, 충남 106명, 경북 6명 등 전국에서 모두 147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2개 항로를 오가는 2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 속에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출근길에는 감속운전과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피해 상황 알아봤고요. 현재 비 상황과 전망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5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충북 보은 지역에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66.3mm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 비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1시간 안에 이 침수와 범람, 산사태 등 피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된 곳은 보은을 비롯해서 전남 담양, 강원 평창, 충남 계룡 등 5곳인데요. 이 문자가 발송된 지역에서는 호우 상황 확인 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띠 형태의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정체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기와 강원 남부에 극한호우를 뿌린 비구름대는 북상하면서 현재 약화했습니다. 지금은 남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호남 지방으로 유입돼 충청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남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를 뿌릴 수 있는 보라색과 짙은 남색 구름이 세종과 공주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북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충남 청양과 경북 상주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대전과 세종, 충북 보은과 청주, 충남 계룡 등입니다. 충남 계룡은 24시간 사이에 228mm가 쏟아졌고 충북 보은에도 2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극한호우가 한두 차례 더 지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됐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사이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다소 강한 비를 뿌릴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 내일 아침을 강수 집중 시간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장마는 지각장마이기도 하고요. 폭염장마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폭염특보 말고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에 기상청은 경산,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 위기에 맞춰서 기상청에서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이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극한의 더위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지역별로 열대야주의보 발령 기준이 모두 다른데 서울의 경우에는 26도, 제주는 27도가 기준입니다.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서울도 습도가 높은 가운데 현재 기온 24.3도, 체감온도가 27도를 웃돌고 있어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소방상황실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충남 공주 반포면 국도 32호선 마티터널 대전 방향 이쪽이 6시 17분부터 통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세종 방향 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일대에서 오늘 새벽부터 배수 요청 관련 신고도 모두 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소방에 따르면 일단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중에 터널이 침수된 것을 확인했고 공주시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 32번 국도에 있는 마티터널에서 침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일부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마티터널 침수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폭우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특히 밤에 쏟아지면 대피도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네, 이번 장맛비도 밤 사이에 집중될 걸로 보여서 우려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도심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남서부에 시간당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잠든 사이 들이친 빗물에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깊은 밤 충남 서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2,500번 넘게 치면서 기상청 관측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피도 구조도 어렵게 만드는 어둠 속 폭우.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낮에도 기습폭우를 뿌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지표면이 식어 하층 제트가 형성되는데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바다의 수증기까지 빠르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0년 이후 서해와 남해가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궈지면서 바다가 뿜어내는 수증기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 번 오면 큰 피해를 부르는 야행성 폭우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폭우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피 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엔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2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들 2분이 내려 계셨던 것 같아요. 운영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의 그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의 편이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2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제19 감사 개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일 기세인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안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도구,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 보안 수사로 경찰 초동 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여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 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대상 의견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보안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나아가 윗선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보안 수사권 존폐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기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사가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하지만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나쁜 짓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수기를 거쳐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해 제발 피해자와 국민을 생각하라며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건 경찰이 은닉했던 증거를 검찰이 확인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대로라면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연어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 기소 운운하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려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에 이어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이틀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재개는 아니라면서 빨리 끝낼 거라고 예고했고 이란은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이틀째 호르무즈에서 대이란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네, 공격은 지금으로부터 2시간쯤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에 대한 공격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미군이 어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북쪽 끝 부분을 중심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의 대한 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어제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위치한 반다스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ir electric plants where they make their electricity in there.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I don't want to do that, but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여기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선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이란을 향해 쓰레기, 지긋지긋하다는 표현까지 내뱉었는데요. 다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란과 전쟁 재개는 아닐 거라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European allies?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But when they hit, we hit. You know, it's what we use their language. We speak their language. No, I don't think so. I think anything that happens is going to be over very quickly.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 공격을 할 거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지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빨리 일을 끝내자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란 지도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이란의 최우선 사례 표적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공격에 대한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속한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의 양해각서 5조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역행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에 다시 나서는 등 일방적인 조치로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국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مریکا و در رأس اون رئیس جمهورش ترامپ به هیچ یک از اصول و قواعد بین الملل پایبند نیست قطعا هم انتظار نمیشه داشت که به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پایبند باشن. 이란 통신은 어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인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5.2% 올랐고 WTI도 4.37% 상승해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중동의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는데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바로 반응이 온 게 국제 유가네요. 다시 올랐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사실 5%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전쟁이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서야 이제 유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서부 텍사스유라 그러죠. 아니 그것이 이제 5% 정도 올라서 73달러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가량 올랐다가 이제 전쟁이 이게 국지전으로 그칠 것이다. 이게 전쟁의 장기화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 물론 MOU가 끝났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전반적인 톤 자체가 아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름폭을 약간 되돌렸다는 사실까지 짚어봤는데요.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약간 낙폭을 줄이고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실 어제 S&P 500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르는 양상, 강보 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나토에서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주가가 다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 전쟁이 지속될 것은 아니다. 유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주자 좀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왜 올랐냐라고 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반도체 업계에 좀 좋은 뉴스들이 있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될 것 같다. H200 어떤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수입을 허용해주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 애플이 브로드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구매 계약을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흔히 말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 AI가 많은 이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다시 일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가 5% 넘게 또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7,200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낙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예,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좀 문제가 있을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 매도 사이드카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어제 700까지 내려감으로써 70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700까지 내려감으로써 코스닥 시장이 너무 위축된 것이 아니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 1,200이었으니까 많이 빠졌네요. 고점 1,200에서 이제 700대를 봤으니까 거의 30% 이상 빠졌고 손실 같은 것들이 많이 누적됐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 결국은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좀 옮겨가고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된 중국 시장으로 와서 돈을 벌겠다. 흔히 이게 순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순환매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아무래도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날씨 관련된 속보 하나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부터 세종시와 충남, 공주, 청양 일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잇따라 발송됐다고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 4분 세종시 다솜동을 비롯해서 5곳에 3시간 90.5mm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새벽 6시 39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세종시 고운동 인근에는 1시간 동안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져서 침수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금 충남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곳곳에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난 문자 받으면 하천변과 지하차도 같은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즉시 벗어나야 하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속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몽골에 도착했다는 소식인데요. 김혜경 여사와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를 타고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들, 이 내용도 들어온 대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의 공포,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대 매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대 매매, 미수 거래와 신용 융자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뭐 미수 거래는 단기 외상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식을 사는데 전액을 내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틀 뒤에 다 내겠지만 오늘 한 40%만 내겠다. 1,0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오늘 400원 내고 이틀 뒤에는 뭐 그 나머지 600원을 입금해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은 이런 미수 거래를 통해서 어니만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래했을 때랑 실제 돈이 오가는 약간의 시차, 그걸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싸게 사가지고 하루 이틀 오르면 그 후에 바로 팔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이용하는 어떤 거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90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라고 그러면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이다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란 건 어떤 거냐면 90일 동안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미수거래는 이자가 없습니다. 미수거래가 밀리지 않는 한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외상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주식을 살 때 돈을 빌려서 사고요. 근데 이제 빌린 금액에 대해서 내가 가진 뭐 흔히 말 예탁금하고 이 주식의 가치가 담보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린 것에서 보통 140%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40% 수준 아래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계약은 90일이지만 그 전에 이 140, 예를 들어 130%가 됐는데 현금을 더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반대 매매가 또 생기게 되는 흔히 말 증권사에서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0%는 유지해야 된다. 최소 140%는 보통 유지해야 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거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현금을 넣든가 아니면 증권사가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흔히 거래 기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미수 거래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한 90일 정도 장기적인 기간을 보면서 투자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수 거래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찌됐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미수 거래 같은 쪽에서는 실제로 반대 매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미수 거래가 더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미수 거래는 내가 이제 오늘 가격을 메꿔놓지, 오늘 사실 600원의 외상값, 얘가 아까 1,000원 이야기를 했는데 400원을 내고 600원 외상으로 한 건데, 외상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로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해버리면서 내가 흔히 말하는 빚을 더 지는 일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수 거래가 굉장히 지금 미수 거래에 따른 반대 매매가 거의 7배가량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작년 말에 비해서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지면 또 단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오를 걸 예상해서 미수 거래를 했으나 2, 3일 안에 또 주가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것을 못 갚으면서 다음날 주식이 팔리게 되는 이런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 매매 일어나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았으니까 이제 주식의 공급량이 늘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주식 흔히 말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어떤 기제가 된다, 이런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대 매매의 위험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격언,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지금 이미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메모리 증설 경쟁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피크론이 하나가 있고, 피크론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에 따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져야 되는데 최근에 메타가 자기네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빌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영업이익들이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양상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는 거는 딥시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 쪽 기업이죠. 예, 중국 쪽 기업이 자체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같은 것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거의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전망 혹은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부정적인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터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의 얘기는 아무래도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주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 제조업의 특성상 결국은 생산 시설을 많이 늘려놓으면은 이 생산 시설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반도체 성장이 무한히 갈 수 없다는 얘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무한히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제적 논리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상승이 조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한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에서는 이제 좀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이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반도체 정점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중론으로 지금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건 스탠리 쪽의 신중론을 보면은 반도체 주가가 마냥 오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주가와 성장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점론이 나오는 것은 반도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예전보다는 빨리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UBS도 이야기한 기술주 변동성이 앞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률이란 것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이 크거든요. 1, 2% 변화하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주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출보다는 이 성장률 변화는 굉장히 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 전망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이것을 차지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갑자기 겹쳐 있다 보니까 이 전망치들이 흔들리게 되고 전망치들이 흔들린 것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한국이라든지 이런 것 특히나 대만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당연히 좀 덜 오른 주식들로 올라가는 자본 흐름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워낙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D램의 최근 영업이익률은 80%가 넘는다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27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다시 오를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영업이익 차원에서는 오를 계기가 있다라고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 계약 같은 것들이 늘다 보니까 3분기, 4분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글로벌 최대 수준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워낙 수익이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이야기하죠. 가격과 수익
규모를 맞추다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것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 4년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드린 것처럼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든지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자금을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커졌다. 결국은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내릴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들, 이게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자금 흐름을 봐도 뭐 퍼센트라든지 수익률, 자금 다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레버리지 같은 거는 파생 상품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초 자산은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면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삼성전자 주식보다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기초 자산에 비해서 워낙 파생 상품의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이 파생 상품의 투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단타 투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단타 투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수익이 오를 때는 또 많이 사서 갑자기 오르지만 수익이 낮을 때는 또 많이 팔면서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실제 최근 하향 흐름 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이런 상품 제대로 검토를 하고 도입한 건지 반성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충청 쪽은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세종과 공주, 청주 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사고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돼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은 언제까지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겁니까? 네, 우선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이후로도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충청, 일부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충청 지역인데요. 보라색과 남색의 호우 구름이 지나는 세종과 천안, 공주 등 충청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어제부터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 밤까지 충청과 호남에 추가로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북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돼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부는 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산의 기온 27.8도, 서울은 24.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 충청 이남은 오늘 밤까지, 중북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전 갑천 고속화도로 신일동 인근 도로 침수가 있어서 대전 방향으로 차량이 전면 통제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 차량들은 우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